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모처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제 막 유치원에 간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고 자상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들려드릴 오늘의 사연은 주인공이 저는 아닙니다. 한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냈던 시댁 식구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부부가 아닌 바로 시숙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숙내외는 불과 몇 달 전에 부부의 연을 끝내셨어요.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아이는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엄마 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지만 우리 아주버님 경우에는 도저히 형님에게 아이를 맡길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혼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저로서는 아주버님이 참 안 됐다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주버님 아이들도 제가 잘 챙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형님은 저 결혼하기 전부터 한성격하는 분이라고 남편을 통해 듣긴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자기 형이 형수랑 자주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산다며 왜 결혼해서 애는 둘이나 낳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한 번은 자기 조카들이 집에 와 있어서 데이트를 미룬 적이 있어요. 자기 형 내외가 부부싸움 때문에 조카를 본가에 데려다 놨다고 하길래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부부 그렇게 자주 싸우는 거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참지. 애들이 딱해 죽겠어. 제가 남편에게 물으면 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몰라. 형수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라 서로 앉으려고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내 형이라서 감싸는 게 아니라 형수님이 조금 더 문제긴 해. 우리 형수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 결혼 전에는 나도 몰랐는데 아주 우리 형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분이야. 우리 형이 사업하는 사람이라 기복이 있잖아. 그래도 형은 애들 키운다고 자기한테 쓰는 돈 한 푼 없이 버는 돈 다 갖다 바쳐도 돈 못 벌어온다고 내쫓긴 적도 있다니까. 그래도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렇게까지 싸우면 어쩌려고. 애들 보는 데서 자꾸 싸우면 나중에 애들도 문제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맨날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살면서도 같이 사는지. 남편의 말을 듣다 보면 참 별난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주버님 내외가 어떻게 살든 그게 우리 결혼 생활에 무슨 영향을 주겠나 싶었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몰랐던 게 있었죠.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법이고 그 아주버님 내외의 일이 제가 앞으로 겪을 일의 신호탄이었다는 걸요.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생각보다 아주버님 내외와 얽힐 일이 많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정도에서만 마주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댁과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크고 작은 일로 얼굴을 보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건 우리 형님은 다른 집 며느리와는 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이기적이고 드센 데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위아래 없이 막말을 하는 성격이랄까요? 아주버님을 이겨먹는 건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 벌이로 생활이 어렵다며 직장을 다니셨는데 사회생활을 한다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가 술을 그렇게나 많이 드신다고 하더군요. 물론 여자도 일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바깥일에만 치우쳐 계신 분이 우리 형님이셨습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유형의 사람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 도리 같은 걸 고지식하게 따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강요하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가족, 특히 어른들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셨어요. 가령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요. 다른 모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모님 생신은 챙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친정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가족들 생일 때는 늘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를 해줬고요. 하지만 형님은 시댁 대소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고 제가 있으면 본인은 안 가도 된다고 말을 대놓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늘 본인은 아주버님이 무능력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시며 시부모님 마음까지 상하게 하셨죠. 동서가 시댁에 가니까 나는 이번에 빠져도 되지? 우리 그이가 애들 데리고 갈 거야. 애들 아빠가 부모님 용돈은 챙겨드린대. 동서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이번에 안 간다. 형님, 그래도 이번에는 아버님 칠순이잖아요. 평일도 아니고 주말인데 정말 못 오시는 거예요? 알잖아. 내일이 주말이라 더 바쁜 거. 중요한 출장 일정이 있어서 못 가. 이번에는 동서한테 부탁 좀 하자. 그동안은 내가 혼자 며느리 노릇 다 한 거 알지? 이제는 나도 짐 좀 먹고 홀가분하게 살자. 저리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어 수긍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못 온다고 이렇게 연락이라도 해오시더니 나중에는 연락조차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웃긴 건요. 형님이 안 오시면서도 자기 할 말은 꼭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댁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며느리 노릇이라고는 하는 게 그다지 없어 보임에도 형님은 자기 생각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댁에 잘할 생각 없어요. 굳이 그래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남편 덕 본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고작 애 봐주신 공밖에 더 있나요? 근데 손주 봐주는 거야. 애들이 이 집안 핏줄인데 당연한 거죠? 이런 말을 시부모님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저로서는 정말 민망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슬쩍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형님한테 맞장구 쳐주거나 적당히 시부모님 기분 상하지 않게 거들면서 매번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는데 정작 시부모님 두 분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이라도 얼굴을 비출 때는 꼭 자기 위주로 일을 끌고 갔습니다. 가족끼리 챙겨야 할 일도 늘 뒤로 미루거나 외면하는 일은 다반사였죠. 제가 마지못해 큰 며느리가 할 법한 일을 나서서 하면 와, 동서는 정말 부지런하다. 나는 못하겠다. 애 둘의 직장 생활까지 하면서 며느리 도리하긴 힘들어서 말이지. 동서가 시집 오니 이런 건 좋네. 동서는 나보다 형편도 더 나아서 맞벌이도 안 하는 것 같으니 앞으로도 나 대신 잘 좀 부탁해. 그런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은근히 비꼬듯 말하는 형님의 태도에 속이 쓰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형님 성격이 독특한 거지 그래도 시부모님이 괜찮다 하시니 내가 나설 일은 아니겠지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다 시부모님의 속 깊은 인내심에서 나온 거라는 걸요. 저희 시부모님이 형님 내외 눈치를 보신 건 아니셨습니다.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처음에는 경도 인지장애에서 시작해 치매로 진행하는 바람에 저 결혼한 이후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는 게 문제였어요.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신 건 결혼 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시어머니가 혼자서 아버지 뒷수발을 하시느라 오래 이끌어 오셨던 식당도 정리하시고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시는데 온 힘을 쏟으신 상태였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는지 병원에 가실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제가 어머니께 다음부터는 모시고 간다고 했더니 손살에 치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마음 쓸 거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뭘. 너희들 바쁘잖아. 내가 정 혼자 못할 때가 오면
그때는 네가 가준다고 안 해도 내가 도와달라고 하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키우다 보니 마음처럼 시부모님을 챙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 생활도 벅차고 둘째 며느리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어머니와 아버지를 챙기면서도 가끔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진실이 아니라는 마음에서요. 게다가 형님이 얄미우니 더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고쳐먹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아이 육아 때문에 일을 쉬고 있었고 집도 가까운 편이라 자연스럽게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게 됐어요. 일을 그만둘 만큼 형편이 여유롭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일을 쉬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다 보니 어머니가 꼼짝없이 누워 계시는 동안에는 병원 동행부터 아버지 식사 챙기는 일까지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야 했죠. 그때부터 제 삶도 나름대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가끔 들여다보는 것과 직접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매일 부모님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집안의 잔일까지 돌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이 육아와 집안일까지 병행하려니 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신경을 쓰자 예전보다 형님은 더 시댁 대소사에 무관심해졌어요. 가족 모임은 물론이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웠죠. 심지어 어머니께서 골절로 고생하시던 시기에도 형님은 전화 한 통조차 안 하셨습니다. 동서,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했어.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시지? 네, 형님. 아버지야 뭐 더 안 나빠지는 게 다행이죠. 그래도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나는 동서만 믿는다. 우리 그이가 자꾸 신경 쓰라고 뭐라 하길래 전화 한 통 했어. 나중에 어머니께 내가 연락했었다고 말이나 전해줘, 동서? 저를 통해서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는 일이 고작이었죠. 뭐가 그리 바쁘신지 형님은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대신하시더군요. 게다가 그 즈음 아주버님 내외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어요. 아주버님이 사업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예전보다 더 불화가 잦다고 남편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주버님은 형님이 출장이니 뭐니 하며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다고 한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지만 저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형님 내외가 무슨 일을 겪든 그건 제 몫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속으론 저도 나름 억울한 마음이 커져만 갔어요. 부모님을 모시느라 제 삶은 점점 희생되고 있는데 정작 장남인 형님 내외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붙잡아줬죠.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저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많이 힘들지? 네가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 미안하고 또 고마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동안 형님과 저를 비교하며 왜 내가 맏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을 먹은 게 죄송스럽게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어머니께서도 항상 가족을 위해 애쓰셨던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도 못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힘을 내기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형님은 완전히 모른 척 하셨어요. 욕실 사고 이후 어머니께서 골절로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자
시부모님을 더 적극적으로 모셔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마침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기도 했고, 또 집을 사는데 무리한 대출을 하기보다는 돈을 모아보자고 남편과 뜻을 모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제가 시부모님과 살림을 합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당연히 가족끼리 논의해야 했고, 형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모여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형님은 딱 선을 긋더라고요. 형수님, 오늘 제가 왜 힘들게 자리 마련했는지 대충 아시죠?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의논할 게 있어서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형님은 곧바로 손까지 내저으며 남편의 입을 막았습니다. 잠깐요, 서방님. 동서, 나도 두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근데 꼭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따져요? 우리 사정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아파서 우리 애들 케어도 안 해주시는 통에 내가 일에 육아에 아주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고요. 형님이 말을 꺼내자마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저는 원래 갈등을 키우는 걸 싫어해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이야기를 끝내도록 가만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의 말투는 억울하다는 듯 했지만 듣는 제 입장에선 정말 이기적이고 뻔뻔하게 들렸어요. 아이들을 봐주지 못해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건 이해한다지만 그런 걸 핑계 삼아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이 너무 얄미웠거든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뜨거워졌고 결국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모님을 모시라는 말을 하냐고 하셨죠? 저도 동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꼭 장남만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법은 없죠.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님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형님은 제 말에 잠깐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입술을 꽉 깨물며 반박하려는 태세였어요. 그 순간 아주버님이 손을 들어 말렸죠. 잠깐! 우리 모두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자. 지금 중요한 건 부모님을 모실 사람을 정하는 거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 대화가 끝난 후 결국 부모님을 돌보는 건 저와 남편의 몫이 되고 말았지만 형님의 태도는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어요. 특히 그날 이후로도 형님은 여전히 부모님에게 무관심한 채로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죠. 저는 이미 마음먹은 터라 괜찮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사는 동안 장점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손주와 함께 지내면서 치매도 느리게 진행되는 듯 보였고 어머니가 우리 부부 돈 모으라고 하시며 식비며 주거비를 내주셔서 생활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친정에 다녀오라거나 친구들과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늘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어머님께 아이를 맡기고 외출을 하거나 홀가분하게 친정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형님에 대한 서운함이 점점 쌓여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한 번은 어머님께 찾아와서 사업자금을 대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평소 온화하시던 어머니가 언성을 높이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마 사업이 어려우신 모양이었는데 어머니가 내줄 돈이 있는 걸 아시고 형님과 이미 얘기를 한 후 작정하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정 아시면서 그러세요. 집사람이 지금 저랑 사내 못 사내 난리도 아니라고요. 이번에만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그 돈 있으면 내가 왜 너를 줘?
나랑 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둘째네를 주지. 네?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기 싫어서 안 모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둘째네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내가 언제 우리 모시고 살라든? 바라지도 않아. 아무튼 나는 내 노후 자금이든 아파트든 너한테 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부모 자식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하고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정을 보여준 적이 있니? 없는 셈 치고 살아라. 그날 한참 실랑이 끝에 아주버님은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하시는 말을 듣고 솔직히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지내다 보니 어머니가 왜 아주버님에게 그렇게 단호하신지 짐작이 갔거든요. 사실 어머니는 금전적으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어요. 전세로 내놓은 서울집도 있었고 어머니 이름으로 된 다른 재산들도 꽤 있는 편이셨죠. 하지만 아주버님이 어렵다고 해도 사업자금을 대주거나 생활비를 보태주는 일에는 늘 인색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나쁜 분은 아닙니다. 다만 형님이 워낙 욕심 많고 세다 보니 이겨먹지를 못해 어머니께 아쉬운 소리를 하신 거죠. 아마 그날 돌아가서 형님에게 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형님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요. 그날 아주버님이 어머니께 거절당한 뒤로 형님이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께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형님은 갑자기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딱 봐도 어색한 게 늘 바쁘다며 시댁 오는 것도 피하던 사람이 이젠 먼저 와서 청소를 한다느니 선물을 사오느니 하더라고요. 예전엔 명절에도 잘 얼굴을 안 비추던 형님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 왜 저러시나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멀다 하고 잘 오지도 않았던 시댁에 오셔서 안 하던 효도를 하려고 하던 형님이 넌지시 어머니에게 묻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전에 말씀하신 서울집 있잖아요. 우리 그이한테 들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세만 놓으실 게 아니라 이참에 파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어차피 언젠가는 처분하실 집이잖아요.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맞으니까 그 집은 저희 주시고 나중에 동선에는 지금 사는 집 물려받으면 될 테고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 어지간해서는 안 드리는 건데 워낙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글쎄다. 내가 죽을 때 이고지고 갈 재산은 아니다만 말했다시피 지금 당장은 팔 생각도 없거니와 줘도 굳이 너희 내외한테 줘야 하나 싶구나. 자식이 아무리 똑같다 해도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이쁘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 말에 형님은 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엔가 형님이 평소에는 오려고 하지도 않던 가족 모임을 본인 스스로 만드시더니만 그날 황당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자기가 큰 며느리이니 이제부터 시아버지를 본인이 모시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랑 동서는 조금 편하게 지내세요. 아버님은 주중에 저희 집에서 제가 모실게요. 저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그동안 나물나라에서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형님 회사는 어쩌시려고요? 아버님이 아직 거동이 힘든 것도 아니신데 굳이 따로 모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낮에는 주간보호센터 가시는데 뭐. 퇴근하고 난 이후에 내가 식사 챙겨드리면 되는 거잖아. 내가 평일에만 모셔도 동서랑 어머니 아마 훨씬 편할걸? 대체 무슨 꿍꿍이로 저러시나 했더니 반대하실 것 같던 어머니가 의외로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그럼. 큰 며느리도 한몫해야겠다는데 내가 굳이 말릴 것도 없지. 나도 이제 몸도 다 나아서 다닐만 하니 괜찮을 듯 싶구나. 어디 큰애니가 아버지 잘 모실 수 있겠니? 그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앞으로는 쭉 아버님 책임질 테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저는
형님이 과연 잘하실지 걱정이었습니다만 어머니는 어쩐지 별 걱정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형님네와 집이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아주버님을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저녁에 집에 오면 챙겨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형님이 마음이 변해서 아버님을 모셔보려는 걸까 싶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봤어요. 실제로 한동안은 형님이 아버님과 잘 지내시는 것 같아 안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 형님네 집에 갔던 그 주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걱정이 됐어요. 형님도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침 형님이 집에 올 때는 꼭 미리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던 터라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전화를 걸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차 한 대가 주차장에서 제 차 앞을 지나가더니 멈추더라고요. 형님 차였어요. 잘 됐다. 직접 만나 얘기하자 싶어 반갑게 차에서 내리려던 찰나 형님 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아주버님이 아닌 낯선 남자가 내리는 겁니다. 순간 형님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했나 보네 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넘기려 했는데요.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말 그대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과 그 남자가 부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애정 표현을 하더니 다정하게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모른 척 하려고도 했어요. 내가 본 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수십 번 되뇌면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가 본의 아니게 형님과 그 남자가 아파트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하게 됐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죠. 어쩌다 보니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게 된 적도 있었어요. 사실 사진을 찍으려던 건 아니었고 당시 혼란스러운 마음에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 사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가지고도 저는 아주버님께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집안이 뒤집힐 것 같아서요. 아버님도 계시고 아주버님도 일이 바쁘신 분인데 괜히 폭탄을 던지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렇게 혼자 끙끙대며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번질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저보다 먼저 형님 일을 알고 계신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쩌지? 어머님이 하시면 일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꺼내신 이야기는 짐작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갑자기 우리 부부 앞으로 등기 권리증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이제부터 니들 거다. 내가 지난번에 너희한테 인감하고 도장 필요하다고 했지? 집 증여해 주려고 필요했어.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요. 어머니가 그 권리증을 저희에게 건네주시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나는 아들보다 네가 더 고맙다. 너는 내 옆에서 항상 진심으로 우리를 챙겨줬잖아. 그런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너한테 늘 미안했는데 나중에 우리 죽고 준우니 지금 너한테 증여해주고 싶어서 큰맘 먹었어. 안 받겠다는 말은 말어라. 이미 다 절차도 끝났으니 이제는 네 거야. 순간 목이 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노력을 어머니께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도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형님은요? 형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실 텐데. 얼마 전에 그 집 팔아서 보태달라고까지 했잖아요. 남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부부는 그 집 받을 자격 없어. 나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줄 거다. 너희가 아는 거 이상으로 엄마도 알고 있는 게 많으니 그 걱정은 하지 말아라. 큰애한테는 내가 적당한 때에 얘기할 테니까 니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 알겠니? 어머니의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형님의 바람 문제까지 알고 계신 건가 싶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형님이 저지른 일에 대해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면 제가 형님의 비밀을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형님의 비밀을 밝히는 게 옳은 건지 계속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스스로를 지옥불로 빠뜨리는 행동을 하신 건 제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주말 아침 아버님을 데리러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어머님 집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죠. 세상에, 아침부터 대체 누구야? 무슨 일이길래? 어머니 목소리에 놀라 서둘러 나가보니 대문 앞에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고 아주버님은 형님을 말리느라 쩔쩔매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형님은 문 앞에서부터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채 소리치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버님을 제가 반년이 넘도록 모셨는데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우리도 아니고 동서한테 주시다니요. 아침 대바람부터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니? 일단 둘 다 들어와. 들어와서 천천히 얘기하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차분히 대답하셨지만 그 말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제 차, 10억 집을 저에게 준 게 맞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누가 내게 잘하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네가 반년 동안 아버지를 모신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냐? 형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흥분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제가 반년 넘게 모시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동서는 그냥 어머니 가까이 살면서 잠깐 도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니라 동서한테 그 집을 주시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형님을 바라보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신 적이 없잖아. 주간 보호센터에 보내놓고 네가 집에서 한 건 뭐였냐? 너희 둘 나와 네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니? 형님은 당황했는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부르르 떨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불똥이 저에게로 튀었습니다. 동서가 감히 이럴 수 있어?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법인데 동서가 먼저 그 집을 가져? 내가 왜 아버님을 개고생하면서 평일날 모신 건데?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제 뺨을 날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형님은 계속 소리치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모시는 사람은 나인데 왜 동서가 그 집을 받아? 이건 내 몫이야. 내가 제정신도 아닌 아버님을 모셨잖아. 내가 반년 넘게 모셨는데 너희는 가끔 얼굴이나 비추면서 왜 그런 큰 걸 받아가는 건데? 이럴 거면 이제 나는 안 모실 테니 앞으로 아예 바라지도 말던가. 저는 형님의 태도에 분노와 억울함이 차오르면서도 참고 있었어요.
형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아주버님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형님을 말리려 했지만 형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 머릿속에 형님의 비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형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형님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을 계속 숨기고 있어야 하나 싶더군요. 형님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이미 여러 번 형님이 다른 남자와 아파트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보았고 그 증거도 모조리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 부부일 테니 나는 모른 척 해야지 했지만 그날 형님의 행동은 너무 선을 넘었다 싶었어요. 저는 차분히 형님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묻고 싶네요. 형님은 정말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신 적이 있나요? 형님은 갑작스런 제 반문에 당황한 듯 말을 멈추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럼 진심도 없이 아버님을 모시려고 했겠어? 형님 속내는 그게 아닌 것 같으니 묻는 말이에요. 어머님 집 저한테 증여해줬다고 이 난리를 치시는데 당연히 형님도 꿍꿍이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아버님 말인데요. 그동안 형님이 뭘 얼마나 아버님 때문에 힘들었다고 힘들게 모셨다는 말을 하세요. 아버님은 주간보호센터에 맡겨두고 집에선 다른 남자랑 놀러 다니는 걸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제 말이 떨어지자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동서, 지금 나한테 한 말 책임질 수 있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찍어둔 형님과 내연남의 사진 중 한 장을 핸드폰으로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형님과 그 남자가 아파트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었죠. 이거 어디 한번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형님은 사진을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형님? 형님,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신다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 이건 아주버님이 아시면 안 될 일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그네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너의 그 남자 문제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어머님 말이 떨어지자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어찌 그걸... 뭘 아시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미 나는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너 사는 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니? 너 남자랑 놀아나는 꼴을 누가 봤는지까지는 나는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아니? 이건 그러니까 오해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설명한다니까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사진 속 모습은 형님의 변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비밀이 드러나자 어머니는 차갑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줄 마음이 없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다. 애미야, 네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니는데 내가 뭘 믿고 너한테 내 재산을 맡기겠니? 형님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한테도 언젠가 이 사실을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가 스스로 터뜨려주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네 죗값은 네가 감당해야겠지. 소란이 한창일 때 아주버님은 처음엔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형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남자요? 형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꽉 깨물고 있었고 어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주버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네 마누라가 그동안 너한테 뭘 숨기고 있었는지 이제 알아야지. 엄마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속으로 끓였는 줄 알아? 이제 보니 둘째도 이미 알고 있었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 화면을 아주버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형님과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아주버님은 처음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뭐야? 이게 뭔데? 남자? 남자라니? 설마 그동안 출장이니 뭐냐고 외박한 것도 전부 날 속인 거야? 형님은 그제야 당황하며 변명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정말 한순간이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일단 잘못했어, 여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내 설명부터 들어봐. 우리 지금 집 문제 따지러 온 거지. 내 외도 밝히자고 온 거 아니잖아, 여보. 더 큰 걸 생각하자고. 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형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실수? 실수라니. 네가 몇 달 동안 내 눈앞에서 그 남자랑 드나드는 걸 내가 다 봤다. 실수는 한 번 하는 거다. 네가 한 건 실수가 아니라 네가 한 선택이야. 그때 형님은 조금 전 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의 기세는 사라지고 더 크게 울며 바닥에 고개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로요. 저 이 집 자손 둘이나 낳아준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설마 내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히 손을 치우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울어! 내가 뭘 믿고 다시 당신이랑 살아야 하는데! 당신, 내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 키울 때 뭐 한 거야? 이게 다 실수라고? 남자랑 대놓고 놀아난 게 실수야? 그러면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소리가 잘도 나왔겠다! 형님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한동안 깊게 숨을 내쉬며 분노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됐어!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다. 이런 거 알면서도 계속 같이 살면 내가 제정신이겠어? 형님은 바닥에 엎드리며 아주버님에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나 봐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지금 나 내친다고 당신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애들은 당신이 혼자 키울 거야? 그럴 수 없잖아. 애들이 엄마 없이 어쩌냐고. 그만해. 어차피 우리 애들 당신 손으로 해준 거 없어. 나랑 어머니가 다 키웠지. 당신은 낳아놓기만 하고 밖으로 나돌기만 했잖아. 그동안 날 속이고 살았으면 대가는 치러야지. 그 말과 함께 아주버님은 형님을 뒤로하고 방을 나갔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울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님은 시댁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형님이 집안에서 모든 비밀을 들킨 그날, 시모님과 시부님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형님을 집안에서 내보내고 아주버님과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셨죠. 아주버님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시모님은 아주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보면 이게 너와 아이들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다.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그 상처는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 마련이야. 힘들겠지만
애들 데리고 새 출발하도록 해. 남편은 그래도 형님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가족이라면 더더욱 도리를 지켜야지. 부모님 재산을 탐내면서 가족을 속이고 가정을 깨는 짓을 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으로 둘 수 없어. 내가 내린 결단이 아니라 네 형이 결단을 내린 거다.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은 결국 형님과의 이혼을 받아들였고 형님은 집도 잃고 남편도 잃으며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한편 아주버님은 이혼과 동시에 형님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이 일을 겪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상처는 컸지만 어머니의 위로와 도움 덕분에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세요.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 우리 집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더 가까워졌고 남편과 함께 어머니의 곁에서 편안하고 단란한 일상을 지내고 있어요. 아직 다행히도 부모님은 건강이 좋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며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인생은 결국 정직하고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탐욕스럽고 불성실한 태도는 반드시 본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죠. 형님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본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남겼죠. 가족이란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신뢰가 무너진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저는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아이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형님이 집에서 나간 건 길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행동과 욕심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형님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잃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며 신뢰를 쌓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